지금부터 환경부가 주최하고 국가환경교육센터가 주관하는 제3회 2021 환경교육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아직도 코로나 상황이 있기 때문에 좀 온라인상에서 이렇게 좀 아쉽게 진행되는 점 양해 부탁드리면서 시작을 하고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사회를 맡은 국가환경교육센터의 최수경 차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실제 이렇게 온라인상에서 반갑게 뵙는 분들 많은 것 같은데요. 다음 포럼 때에는 직접 대면하면서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하고요. 오늘 환경교육 포럼의 주제는요. 사회 환경교육 대전환입니다. 그럼 저희가 참석자를 소개하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국민은혜나 이런 의식은 생략하도록 하고요. 바로 참석해 주신 분들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국가환경교육센터의 모체 기관인 환경보전협회의 김혜 부회장님께서 참석을 해 주셨습니다. 부회장님 네, 인사 먼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은 이 사업의 주관 기관인 환경부 환경교육팀 이창규 과장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예, 환경부 환경교육팀장 이창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 오늘 이제 기조 발제를 해주실 저희 국가환경교육센터의 이재영 센터장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저희 이제 이 각각의 영역에 대해서 발제를 또 맡아주실 먼저 자연해벗 연구소의 오창길 대표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창길입니다. 네, 환경교육 전시관 네트워크의 정병준 대표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병준 대표님. 예, 전시관 네트워크의 정병준입니다.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리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서울환경교육 네트워크의 유영초 대표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환경교육네트워크 소속의 유영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충청남도 환경교육센터의 김은옥 사무처장님도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충남환경교육센터의 김문옥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오래 기다려 주셨는데요. 오늘 여러 고른 의견에 논의를 맡아주실 자장으로 신고대학교 김인호 교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참석해 주신 분들께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번 포럼은 현재 사회 환경교육에 대한 상태를 저희가 진단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에서 또 탄소 중립으로 전환하는 변화에 발맞추어 사회 환경 교육의 대전환을 논의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래서 방향성에 대한 좋은 의견 부탁드리고요. 시작에 앞서 먼저 주관 기관인 환경보전협회의 김혜 부회장님의 간단한 인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회장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들리시죠? 네, 잘 들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환경보전협회 상근 부회장으로 일하고 있는 김혜입니다. 아직 좀 새내기입니다. 지금 근무한 지 3개월 정도밖에 안 된 신입이고요. 오늘 이렇게 중요하고 또 의미 있는 자리에 함께 하게 되어서 정말 반갑고 또 감사한 마음입니다. 오늘 주제가 사회환경교육 대전환 포럼인데요. 탄소 중립 시대에 그야말로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환경교육이 우리 사회의 대전환을 강제가 아니고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고 또 안착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평소에 같이 예전에 환경교육을 현장에서 하던 많은 분들을 지금 화상으로나마 뵙게 돼서 정말 반갑고 좋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또 존경하는 선생님들 많이 뵙게 돼서 좋고요. 오늘 한 2시간 정도 될 것 같은데 2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또 다른 울림 그리고 또 다른 길을 제시하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라면서
간단하게 인사말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반갑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주간 기관인 환경부 환경교육팀의 이창규 과장님의 인사 말씀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환경부 환경교육팀장을 맡고 있는 이창규라고 합니다. 먼저 우리 상금 부회장님, 김혜애 상금 부회장님이랑 이재영 센터장님, 그리고 기타 기조발제 토론을 위해서 참석해 주신 분들 모두 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저희 부에서 환경교육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학교 환경교육 분야는 이게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되는데, 교육기본법 개정이라든가 그다음에 환경교육진흥법 개정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비교적 좀 많은 움직임들이 있는 반면에 사회환경교육 분야는 오늘 이 자리가 마련된 이유도 이제 뭐 그것 때문이겠지만 상대적으로 조금 좀 침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하여튼 조금 고민해 봐야 될 부분들이 좀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코로나 위기 때문에 코로나 대응 때문에 사회환경교육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현장에서 그 사업을 수행해 나가는데 너무 힘든 여건이셔가지고 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거 많이 얘기를 들었고요. 반면에 또 지금 현재 우리나라를 겪고 있는 이 탄소 중립, 기후변화 대응,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국민적 공감대 이런 걸 생각하면 또 사회환경교육이 어느 때보다도 좋은 기회를 맞고 있다. 그래서 위기자 동시에 기회인 순간이 지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모임 이름에서도 나오다시피 사회환경교육의 대전환, 질적 비약 또는 패러다임 전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공감대를 공유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방안들을 논의하고 고민해 볼 수 있는 소중한 자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사회환경교육의 체계, 구조, 그리고 시설이라는 부분 또는 인력, 그리고 재원, 그리고 사회환경교육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네트워크나 거버넌스 이런 아주 다양한 층위에서의 종합적인 틀이라든가 얼개를 좀 같이 고민하는 자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 안에서 여러분들께서 저희 환경부 그리고 국가가 이 부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정말 꼭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인지 좀 고견을 제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논의가 다시 한번 이런 문제의식을 보다 심화 발전시킬 수 있는 소중한 자리가 되기를 바라고 오늘 참석해 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오늘 이 자리가 그 어느 때보다 기회의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첫 번째 순서인 기조 발제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 이제 한 100분 이상 지금 106분 정도가 같이 이 공간 안에 참석을 하고 계시는데요. 저희가 작은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채팅창에 가로 세로 낱말 퍼즐이 오늘 포럼을 잘 들으시고 맞추시면은 저희가 선물을 이렇게 보내드리는 또 기획을 하였으니 그 부분 함께 해주시면은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먼저 기조 발제로 국가환경교육센터 이재영 센터장님께서 사회환경교육 대전환을 위한 제안을 주제로 발제를 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공유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를 받은 국가환경교육센터장을 맡고 있는 공주대학교 이재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너무 뵙고 싶었습니다. 지금을 기후위기와 환경재난의 시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정말 말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현실로 닥쳐왔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면에서 교육 전반에서의 전환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학교 환경교육과 사회 환경교육을 나누기는 하지만 사실 둘은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이제 둘이 함께 힘을 모아서 모든 시민들의 환경학습권을 보장하고 우리 사회가 기후위기로부터 안전하고 지속가능하고 좋은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사회로 전환하기 위한 중요한 책무가 우리 환경교육하는 사람들에게 맡겨져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뵙게 돼서 정말 반갑고요. 제가 이 포럼 준비하면서 우리 스태프들이랑 저는 100명 넘게 오실 거라고 내기했는데 제가 이겼네요.
지금 이미 114분이 오셔가지고, 예. 자, 그러면 준비한 자료를 가지고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지금 이제 조금 전에 환경부 이창규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 환경 교육의 활성화에 비해서 사회환경 교육 분야가 뭔가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지난 2년 동안 사회환경 교육 분야, 특히 이제 자연체험 교육이나 숙박형 시설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죠. 그런 면에서 저도 책임감도 느끼고 또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제가 얼마 전에 우리나라 환경교육 프로그램들 몇 가지를 심사라고 하기는 그렇고 이렇게 살펴볼 기회가 있었는데요. 10개 정도의 사례를 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프로그램들이 좋았습니다. 프로그램이 굉장히 눈높이도 잘 맞추고 심도도 있고 융합적이기도 하고 또 코로나 상황에서 여러 가지 그 정보통신 기술이나 비대면 기법들을 결합하면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솔직히. 그래서 사회환경교육 분야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얘기는 또 맞지만 지난 몇 년간 환경교육 분야에 뭔가 의미 있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대전환 포럼이 그런 변화들을 확산시키고 더 심화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발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위기와 환경재난의 시대 사회환경교육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일부분은 국가환경교육센터장으로서 다소 제도적인 측면의 제한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냥 환경교육을 하는 개인으로서 연구자로서의 제한도 있습니다. 지난번 그 SDG 모먼트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구촌 모든 재난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와 기후변화와 빈곤과 성차별과 아이들의 인권이 다 연결되어 있어서 이제 환경교육은 이런 문제들을 함께 융합적으로 다룰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되고 우리 사회에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힘을 발휘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2년 동안 어쩌면 지난 20년 동안 일어난 것만큼 그 못지않은 변화가 일어났다고 생각이 듭니다. 교육기본법 22조 2항의 신설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환경교육을 의무화하겠다는 점에서 학교 환경교육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환경교육 전체가 집을 지을 수 있는 새로운 주춧돌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제3차 환경교육 종합계획과 그에 따른 이제 지역 단위 환경교육의 수립, 그 다음에 환경교육진흥법의 전면 개정, 그 다음에 정부의 그린 뉴딜이나 탄소 중립 정책 등이 강화되면서 환경교육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주춧돌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 환경교육 분야에서는 작년 7월 전국 시도교육감 비상선언 이후 17개 시도교육청이 제각각 굉장히 다양한 시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예 6명에 가까운 10명 가까운 전담팀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예산이 10배 가까이 증액된 교육청들도 있습니다. 교육부도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에 18조 5천억을 들여서 2,500개의 학교를 리모델링하고 있고 탄소 중립 중점학교도 6개의 부처가 함께 추진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미래교육의 3가지 핵심 과제 방향 중에 생태전환교육, 민주시민교육, AI 교육이 들어가서 환경교육이 미래교육의 3갈래 중에 하나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국의 교육청, 교육지원청 학교에서 교사, 학부모, 직원을 대상으로 한 연수가 꾸준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사회환경 교육이 함께 발맞춰서 도약을 해야 될 시점인데요. 그런 면에서 저는 사회환경 교육 진영의 활성화를 위해서 국가가, 정부가 세금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사회환경 교육 진영의 활성화 방안과 사회환경 교육 진영이 자구적으로 만들어내야 될 새로운 변화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또 이 둘이 어떻게 시너지를 내게 할 것인가의 문제,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는 교육이 단지 체험이나 지식을 넘어서 기후위기 시대에 대응하는 정말 새로운 생태 전환을 담은
새로운 삶의 양식을 만들고 그것들을 우리가 스스로 실행하면서 우리 사회의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는가.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교육이 교육으로 끝나지 않고 정말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계층과 연령과 직업군의 전문 어른들에 대한 교육, 의사결정 과정을 바꾸는 교육 이런 것들로 이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가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같이 해보고자 합니다. 저는 정부와 함께 사회환경 교육 활성화를 추진할 5대 과제를 생각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지금 국가, 광역, 기초로 이어지는 환경교육 체제가 아직 미완성 상태입니다. 광역 중에도 센터가 없는 곳이 있고 기초센터 중에는 아직 10분의 1 정도밖에 기초센터가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가센터의 일부 사업을 광역센터로 적극적으로 이관을 하면서 광역과 기초센터가 실질적으로 지역과 마을을 중심으로 하는 환경교육 활성화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연간 한 60억에서 100억 정도의 광역과 기초센터를 지원할 수 있는 새로운 틀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동시에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환경교육진흥원 또는 국가적인 차원의 컨트롤 타워를 설립하면서 탄소중립위원회와 함께 탄소중립 정책, 국가의 지금 아주 큰 과제죠. 이것을 함께 추진하는 탄소중립 교육의 거점 기구를 새롭게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국가 수준의 컨트롤 타워와 광역 기초센터는 함께 동시에 병행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런 과정에서 필요한 예산의 확보 또는 법제적인 보완 이런 것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게 첫 번째 과제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사회환경교육 전문가의 역량 강화를 어떻게 내실화할 것인가입니다. 이미 이제 사회환경교육 지도사, 이제는 환경교육사라는 제도가 도입돼서 다양한 환경교육 전문가들이 배출되고 있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강사와 활동가, 그러니까 실제로 교육을 할 지도자와 활동가 중에서 강사들은 상대적으로 많이 배출되는 반면에 이 강사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사업을 기획하고 지역에서 파트너십을 만들어내는 그런 활동가를 양성하거나 이들의 역량을 강화할 프로그램이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더 나아가서 사환지 교육을 마친 사람들이 더 심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이 지금으로서는 매우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환경교육 전공 석박사 과정을 보다 쉽게 진학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시공간적인 제약을 넘어서 꾸준하게 배움을 이뤄갈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일종의 평생학습 체제 속에서의 환경교육 심화교육 프로그램들을 함께 만들어가고 이 과정에서 대학의 역할을 새롭게 좀 설정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로는 전국에 약 4,000개의 환경교육 시설이 있고 그중에 1,000개 정도는 국공립시설이고 그중에 200여 개는 자연환경 보전 이용 시설이고 또 전국에는 9개의 자연환경 연수원 시설이 있습니다. 이 많은 시설들을 등록하거나 신고하게 하는 제도가 아직 없기 때문에 실제로 전국에 얼마나 많은 시설에서 어떤 교육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아직 알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다음번 환경교육법 또는 환경교육 지원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이 제도를 도입을 하면서 국공립시설에는 최소한 2급과 1급, 3급에 관련해서 의무적으로 배치하는 전문가를 좀 더 강력하게 도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기업이 ESG의 활동의 일환으로 코롱의 에큐푸브처럼 환경교육 시설을 만들 때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전문 인력을 배치하는 방식을 통해서 환경교육 분야에 안정적이고 질 높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획기적인 좀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 국공립 환경교육 시설을 등록하게 하고 전문가를 의무적으로 배치하게 하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 제도는 법은 환경부 혼자의 노력으로는 굉장히 어렵고 사회환경교육 진영의 적극적인 참여와
뭐랄까요, 로비와 설득 노력이 있어야 함께 가능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번째로는 탄소 중립 학교 실현을 위한 학교 사회 연계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인데요. 저는 2030년 또는 2032년까지 앞으로 10년 동안 대한민국의 모든 초중고등학교, 대학, 그리고 평생교육시설이 탄소 중립 학교가 되도록 획기적인 정책을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대략 10년간 50조에서 100조 정도의 예산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2만 5천 개 정도의 교육시설들이 탄소 중립 시설로 바뀌게 되는데 이 과정에 환경교육 코디네이터를 배치하거나 또는 협력 체계를 만들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과정에서 필리핀의 나무 심는 활동이라든지 지역에서 생산된 전기를 그런 학교에서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학교 운동장을 생태적으로 전환하면서 체험 교육을 학교에서 더 내실 있게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방안들도 도입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이제는 환경교육이 기후변화와 같은 지구적 문제를 다루더라도 지역과 마을 중심의 환경교육을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큰 합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지역 중심의 환경교육은 구체적으로 지역의 생태 환경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경제, 정치, 문화, 역사 이런 것들을 아우르는 프로그램이 되어야 되고 실제로 지역의 지속 가능성을 향상하기 위해서 지역의 리더라든지 성인들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최근 들어서 기후변화와 관련해서는 환경교육 진영뿐만 아니라 인권교육, 민주시민교육, 다양한 시민사회 교육이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소통과 협력이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소통과 협력이 환경교육의 양적인 확대뿐만 아니라 환경교육 프로그램의 질적인 향상과 전문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제 우리가 환경교육의 울타리를 너무 좁게 보지 말고 우리가 함께 기후변화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환경정의, 인권의 문제 이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역의 생태적 기반 위에서 이런 것들을 특성화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지원 사업 또는 자체 역량 강화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한 시점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추가적으로 발전 방안을 몇 가지 이제 제안을 드리자면 우선 환경부가 사회환경교육 진영과 소통하거나 협력할 수 있는 채널을 좀 다각화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리고 최소한 분기별로 한 번 정도는 좀 격을 가지고 함께 파트너십으로 추진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드는 게 필요해 보이고요. 이 과정에서 킨이나 또는 아까 전시관 네트워크나 또는 지역별, 주제별, 영역별, 대상별 굉장히 다양한 환경교육 그룹들이 사회환경교육 진영에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틀을 통해서 이제 네트워크도 활성화되고 또는 전문화되고 실제로 환경부의 환경교육 종합계획이나 정책이 이런 사회환경교육 파트너들을 통해서 실현될 수 있는 협의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고요. 세 번째는 정부가 하기에 어려운 환경교육 영역이 있습니다. 그게 예를 들면 부처 통합적인 부처의 경계를 넘어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환경부와 산림청과 해양수산부와 농림산식품부와 이런 거를 가로지르는 거는 부처 사업으로 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역에서는 이런 것들의 경계가 굉장히 느슨하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는 교육청과 지자체 또 시민사회가 함께 콜라보를 하면서 지역 특화된 프로그램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이런 거는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사업으로 만들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걸 경험하게 됐습니다. 기재부를 설득하기도 어렵고요. 끝으로 또 하나는 이제 젊은 세대가 환경교육 진영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통로를 굉장히 다각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인턴 사업을 했는데 제가 강의도 하고 그 마친 분들과 여러 차례 그 토론도 했는데
굉장히 저도 에너지를 많이 얻었습니다. 이 젊은 그룹들은 환경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다른 아이디어와 접근법을 가지고 들어온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예를 들면 오늘 사실은 저희 환경교육과 학생들도 와서 같이 듣고 있는데 이런 대학의 환경교육을 공부하거나 또는 유사학과에 있는 청년들이 학교를 다닐 때부터 인턴을 참여한다든지 그러면서 졸업 이후에 자기 진로를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들은 환경부나 정부의 사업으로 할 수도 있지만 중요한 사회환경교육 쪽 파트너가 없으면 혼자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민간이 정부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일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국제교류 사업이나 협력 사업,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좀 어려워졌습니다만 앞으로 더 확대할 필요가 있겠고요. 저는 우리의 아주 중요한 파트너였던 교보교육재단이 지금 환경교육과 관련해서 지원을 좀 축소한 상태입니다. 저는 왜 우리가 이런 중요한 기업이나 민간 재단 등과 꾸준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했는가에 대해서 좀 반성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광역환경교육센터와 광역네트워크가 일부 중첩되어 있는데 이 중첩은 일부는 바람직한 성격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소 혼란이 생길 우려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함께 지혜를 모아서 국가 지역 기초로 이어지는 공식적인 센터의 체계와 네트워크의 체계를 어떻게 잘 조정하는 것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좀 모을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끝으로 그동안 초창기에는 사회환경교육 쪽은 환경운동 진영에서 이제 환경교육으로 확장된 측면이 있다면 이제 다시 환경교육이 환경운동과 새로운 생산적 관계를 만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환경교육은 과거의 자연체험 교육이나 생활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교육을 넘어서 생태적 전환이라고 하는 매우 문명사적인 과제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역에서부터 국가에 이르기까지 우리 사회의 의사결정 과정에 이런 목소리가 더 깊이 넓게 반영되도록 해야 되는 일이고 이런 측면에서 생태 정치, 생태 환경 교육과 환경 지향적인 정치를 어떻게 사회환경교육 진영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좀 더 심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예를 들면 이번 대선이나 다음번 지방선거에 환경교육과 관련된 좋은 공약을 함께 만들어서 후보들에게 제안하는 등의 운동을 함께 추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뒤에 후반부에 토론 시간도 있으니까요. 말씀드렸던 내용 등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 주시면 함께 더 지혜를 모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가환경교육센터 이재영 센터장님께서 정부와 함께하는 사회환경교육 활성화 이제 5대 과제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끝으로는 이제 정부보다 민간이 더 잘하는 또 내용도 같이 주셨는데 뭐 이런 내용들을 토대로 이제 분야별 내용들을 같이 들어보면서 기회로 잡을 수 있는 그런 논의들이 이후에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사회환경교육 대전환을 위한 분야별 방향성을 제안하기 위해 전문가 4분을 이제 모실 건데요. 첫 번째로는 학교와 사회가 연계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환경교육 네트워크를 통해서 방향을 제안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전문 인력의 역량 강화를 통한 또 활성화 방안, 그리고 끝으로는 광역과 기초센터의 그런 체계를 구축함으로 활성화 있는 것들을 분야별로 나눠 모았습니다. 첫 번째 분야별 제안으로 학교 사회 연계 환경교육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자연의 벗 오창길 대표님께서 발표를 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발표 시간은 지금 제안하시는 분당 다 15분씩 그렇게 정해져 있고요. 그 부분 지켜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화면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창길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저는 자연의 번영소 대표를 맡고 있는 오창길입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포럼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학교사회 연계 성균교육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이렇게 발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더욱 감사드리는데, 저희가 하고 있는 단체 활동을 중심으로 아마 말씀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그런 것을 좀 10분 좀 감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경험이 뭐 전체 우리나라 사회환경 교육과 학교환경의 연계 방안에 대한 이런 얘기들은 아닐 것 같은데, 저희 개인적 저희 단체에서 실천했던 내용 중심으로 하고, 사회환경 교육과 환경 교육의 이런 전반적인 좀 배경이라든가 이런 고민들, 이런 부분들도 좀 서두에 좀 잠깐 좀 소개해드리고, 15분 정도 되니까 거기 맞춰서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개의 사진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일단은 지금의 기후위기 문제를 보면서 저희가 이제 1950년, 1750년의 화성 문명을 토대로 해서 1950년 근대화되는 과정에서 환경 문제라든가 공해 문제, 또 기후 변화 문제, 이런 것들이 최근에 한 70년 동안 세계 각국에 여러 가지 쟁점들이 생겼는데요. 그런 것들을 이제 제가 초창기 때 환경 교육을 하면서 많이 봤던 자료이기도 하고, 고민되는 지점들, 또 지역사회와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연계됐었나를 좀 최근에 반추해보는,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을 좀 몇 번 가졌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환경교육을 할 때 제일 많이 들었던 거는 공해 문제, 또 환경 문제, 공해라는 단어를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본식 한자이긴 한데, 이런 대기란 수질 오염을 통해서 시민들의 삶이 아무 영향을 끼치지 않았던 시민들이 피해자로서 생명을 잃기도 하고, 또 어떤 건강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던 이런 사례들인데요. 제가 제일 먼저 50년대 들었던 거는 뭐 50년대 초반이겠죠. 52년도 이거는 아마 런던 스모그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LA 스모그, 런던 스모그 했던 대기 오염. 그래서 50년대 초반에 이런 공해 문제를 통해서 시민들의 삶, 특히 이제 노약자들 있지 않습니까? 노약자들이라든가 청소년들에게 치명적인 것이 있었고, 12월 2일 52년도에 그레이트 스모그가 일어나서 한 4천 명이 3주간에 걸쳐 생명을 잃게 되고, 그 후유증으로 한 12,000명이 죽게 되는데요. 이런 도시환경 문제에 대해서도 그 당시에 깨달았던 것 같고, 청소년들과 노약자들에 대한 건강권, 또 환경권에 대한 논의들이 세계 각국에, 특히 이제 유럽 사회를 중심으로 퍼져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95년도에 제가 읽었던 책 중에서 미나마타의 붉은 바다인데요. 이 미나마타 병에 관련된 이야기들인데, 그걸 통해서 환경 문제, 또 청소년들의 건강 문제, 또 인식, 그다음에 이런 사실들을 알아나가는 거, 정확히 피해자들이 시민들이 이런 교육을 통해서 알아나가는 것에 대한 이런 고민들이 좀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찍은 사진이기도 한데요. 한 15년 전에 미나마타 역사고증관 가서 안도라는 사무국장님이 직접 피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피해자 모임들이 학생들을 만나고 이야기하는 이런 굉장히 지역사회에서 환경도시로 가기 위한 자기의 반성부터 원인과 결과에 대한 과정적인 공부를 하는 부분, 맨 마지막에 좀 얘기해 드리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많이 배웠던 것 같은데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2003년에 이제 키타큐슈라는 지역을 가서 여러 가지 공해 문제, 우리나라 신일본 제철이죠. 거기서 품어냈던 60년대, 70년대 근대화되는 과정에서 많은 초중고등학교들이 폐교되는 이런 상황들이 있었는데, 거기서 나섰던 거는 지역사회의 분여회, 그 다음에 지역 주민들이 나섰는데요. 처음으로 모여서 이런 대기 오염의 문제, 수질 오염의 문제를 같이 학습하고 실험하고, 그 다음에 보고서를 만들고, 그 다음에 푸른 하늘이 보고 싶어요라는 영화를 제작하면서 일본 국내부죠. 총리실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60년대 관심을 갖게 되고, 그 다음 일교조에서 공해교육연구회라는 단체가 창립이 되면서 공해교육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83년도에 우리가 알고 있는 91년도에 있었던 패널 사태, 이것에도
주민들의 참여와 각성들, 그래서 환경단체들이 아마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단체들이 만들어졌던 것 같은데요. 저는 이런 좀 역사적인 사적인 좀 고찰을 통해서 환경교육이 그동안 지금의 문제, 기후변화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런 지속적으로 50년대부터 있었던 내용들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론 결과 말씀드리려고 했던 학교랑 사회환경교육에 이런 고민들을 가지고 있다는 걸 좀 잠깐 소개해 드리려고 자료를 준비했고요. 지금부터는 저희가 한 단체 창립한 게 한 8년 정도 됐습니다. 근데 저희는 프로그램 개발이나 연구 컨설팅, 그다음에 그 학교의 지역사회와 연관된 실행 사업들을 많이 했는데요. 초기에는 학교와 연계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교육청과 학교와의 이런 수요와 수요처와 공급처가 이렇게 알아나간다는 게 초기에 창립하고 나서는 좀 많이 어려움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그 지역교육청이라든가 학교에서 많은 연락들이 와요. 그다음에 이재영 교수님도 얘기했지만 생태전환 교육 이후에는 서울시내 제가 알고 있기로 한 1300 초중고등학교가 있는데, 저희한테 연락하고 함께 이렇게 활동을 하는 단체가 총으로 봤을 때는 작년 올해 한 200개 학교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300 학교 중에서 한 200개 학교가 저희하고 무형의 환경교육, 대면과 비대면 환경교육을 하고 있다라는 이런 생각을, 이런 이야기를 좀 그중에서 저희가 했던 사례들을 좀 보고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청소년들의 이런 기후행동에 대한 청소년들의 환경과 관련된 논의들이 계속 있었다라는 건 다 아실 거고요. 저희 단체는 지역사회에서 일단은 환경교육에 대한 이런 공부를 할 때 지역과 마을과 이런 환경 문제에 대해서 좀 같이 학습하고 실천하는 데 무게를 좀 두면서 지도자들이나 활동가, 아까 저희가 제일 고민됐던 거는 과연 환경 강사가 환경 활동가로 이렇게 넘어가는데 굉장히 시간도 오래 걸리고 굉장히 어려움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작년 생태전환 교육을 하면서부터는 좀 더 지역의 환경 활동을 좀 병행하면서 이런 일들을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냥 뭐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그 마포구 가로수 학교라고 그래서 마포구 관내에 있는 가로수를 학교에서도 프로그램으로 넣기 위해서는 이런 성인들 또 환경활동가들이 먼저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올해 하반기부터 직접적으로 마포의 가로수를 모니터링하고 보고서를 만드는 작업들을 하는데요. 이게 저희가 지금 서울시 교육청에서 아마 하려고 했던 리빙랩의 한 종류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민과학적인 접근해서 이런 거를 한다든가,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홍제천 모니터링 같은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비오톱 지도를 만들지, 그러니까 식생도라고 그러죠. 식생도, 그냥 식물 조사가 아니라 비오톱 조사를 통해서 하천의 건강도를 저희가 측정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한다든가, 그다음 멸종 위기종이면서 천연기념물, 포유류 중에서 서울에서 유일하게 수달이 지금 돼 있는데 수달 보호 활동을 펼치는 이런 활동들, 지난주 토요일 날도 저희 좀 같이 하는 분들이 한 1000여 명 정도 서울 시내에서 아마 이런 활동들을 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먹거리 관련해서 환경교육에서 많은 소재를 썼는데 채식 환경교육과 채식과 환경교육과 기후변화의 관계에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다 보니까 고민들이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습이 많이 부족했다라 생각이 들고,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의 툴에 대해서 좀 고민들을 많이 못했기 때문에 좀 단편적인 지식 중심으로 됐던 것 같아서 올해 하반기에 11월 1일부터는 채식 환경교육 활동가, 저희가 만든 프로그램인데요. 그런 활동들, 그 다음에 마을 지역사회 공원이나 놀이터, 산림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저희가 놀이터 운동을 한 서울 지역에서 한 7개 군데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지역에 이제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학부모 교육, 아까 얘기했던 홍제천 생태 모니터링, 그다음에 행동하는 기후시민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지역사회 주민들과 환경활동가들과 매달 주제를 달리해서, 이때 보니까 가을에 물과 관련된, 빗물과 관련된 이런 강의가 있었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생태전환 교육이 서울 시도교육감 협의회라든가 서울시 교육청에서 이렇게 제안이 되고 기후변화 문제, 기후위기 문제를 교육청이 직접 나서서 하겠다. 그래서 교육과정의 전환, 교육 환경의 전환, 또 협력기관의 구축이라는 이런 비전과 목표를 제시해 주는데 저희가 교육과정의 전환 중에서 찾아가는 생태전환 교실이라는 프로그램들을 서울 시내 한 273개의 중학교가 있는데 그 중에서 희망하는 학교들은 프로젝트 수업형으로 16주에 걸쳐서 수업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제안들이 있었고 저희가 응모를 했는데 저희 단체가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작년에 저희는 한 130개 학교에 그 생태전환 교실을 대면과 비대면으로 신청을 받았는데 사실 코로나19 비대면 상황 때문에 실제로 운영한 건 한 110개 학교. 근데 올해는 저희 단체 중심이 아니라 서울 시내에 있는 많은 단체들이 좀 다 참여할 수 있게 폭을 좀 내놨고요. 그런 부분들을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는 2021년도에는 250개 아마 그 학교 중에서 저희는 한 51개교 정도를 올해 그 10월까지 수업을 진행한 걸로 알고 있고요. 다른 학교들은 아마 희망하는 학교, 초중고등학교들은 다른 지역과 권역에서 지금 수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행했던 수업의 내용들을 잠깐 보면 8가지 주제로 되어 있고요. 저희가 그 기후변화가 달라지는 일상부터 생태사회로 나아간다라는 이런 지역사회 연계돼서 청소년 활동들과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 개요들은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의미에서 잠깐 남은 시간은 좀 이 활동을 하면서 좀 느꼈던 소회나 좀 제안들을 좀 준비를 했는데 2013년에 저도 자문위원으로 참여했는데 학교사회협력 환경교육 모델 개발 연구라는 게 김창국 교수님을 중심으로 진행이 됐었잖아요. 그때 나왔던 한 10가지 정도 현장의 목소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잠깐 한번 이거를 피드백 한번 해보는 게 좋겠다. 그 다음에 저희 단체의 사무국에서 좀 제안하고 싶었던 내용들을 한 5가지 좀 정리를 했는데요. 아마 시간이 지금 한 3분 정도 남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목만 잠깐 살펴보면 일단 모든 주체가 좀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다. 이런 당위적인 얘기가 있고 신뢰관계가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학교는 단체를 존중하고 단체는 학교 체계를 이해해야 된다. 그래서 학교 체계에 대한 이해 부분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교육과정과의 연계라는 부분이 확실히 돼야 된다. 그다음에 내부와의 협력 관계가 구축하는 것들이 중요하다. 그다음에 6번째는 준비 기간에 가장 공을 들여야 된다. 그래서 준비와 실행, 평가에 대한 프로세스, 과정적인 이런 과정이 중요시되는 이런 협력 모델을 제안을 했고요. 그다음에 지역성을 갖는 것이 좋겠다. 그다음에 교사와 학부모 교육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9번째는 자신의 역량과 성과를 정확하게 학교에 보여주는 게 좋겠다. 10번째는 사회환경교육단체가 협력을 가져올 수 있는 여러 모델을 제시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저희가 2년 동안 하면서 느낀 것들은 일단 지역에서 기후위기라는 그 학교를 찾아가서 하는데 설명들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대중화된 설명과 논리를 저희가 갖는 것이 중요하고 또 결과가 아닌 과정적 체험이 되게 필요하다는 이런 결론을 얻었고 교실 속에서만 기후위기 문제를 이야기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탁상공론이 되고 그냥 지식으로 끝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지역과 마을에서 연결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생겼습니다. 해답을 찾은 건 아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서울시 교육청을 포함해서 민주시민교육과의 연계들인데요. 제가 이제 하면서 기후환경교육이 이제 아까 얘기했던 SDGs의 여러 개의 목표라든가 평화 문제나 인권 문제랑도 연관된다고 하는데 이런 기후정의나 사회정의 운동과의 만남 이런 부분들이 있고 실제로 진지한 이런 고민들이 이런 내용들 속에 있는가에 대한 좀 반성들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지역 차원의 대응 모델 만들기인데요. 이런 랩이라든가 지역 활동들을 어떻게 포괄적으로 행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 네 번째는 아까 얘기했던 부분이고요. 5번째는 보면
교육청과 그 학교, 그다음에 사회환경교육이나 시민단체가 파트너십을 갖는 거 갖으려고 해도 어떤 그 조직이 있어야 되는데 이 조직의 역할을 하는 것이 과연 누가 돼야 될 것인가. 그래서 저희가 학교환경교육 지원센터라든가 사회환경교육의 어떤 고리 역할을 해주는 이런 역할을 해주는 곳이 있다든가 아니면 지역의 기초환경교육센터나 광역환경교육센터가 이런 역할을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고, 그러려면 좀 집행력이 좀 있어야 되는데 저희 서울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조금 교육청 주도로 나가는 것 같아요. 그다음 마지막 두 가지 좀 말씀드리면, 이런 그 테이블에 가보면 어쨌든 저희가 용역을 받거나 학교의 요청으로 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아직까지는 저희가 제안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근데 이런 것이 수평적인 참여의 어떤 논의가 좀 불가능할 때가 있고, 학교나 교육청의 어떤 그런 논의 과정들이 공개가 안 되니까 어떤 취지로 어떤 프로세스로 하는지에 대한 이해도가 시민단체가 사회환경교육 진영이 좀 파악하기가 좀 어렵지 않나. 그것이 사실은 제일 애로점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네이버를 검색해서 아는 것이 더 빠를 때가 있어요. 서울시 교육청의 보도자료를 보고. 이런 것들은 정말 되게 안타까운 거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일사기로 활동들을 좀 지역교육청들이나 학교들이랑 어떻게 연계를 할 것인가. 단순히 저희가 수업을 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프로젝트를 좀 이런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서 일상적인 좀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시간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내용은 저희가 좀 말도 빨라지고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은 이 정도로 하고 있다가 못한 내용들은 저희가 토론 시간에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감사합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환경교육 네트워크 새로운 방향을 제안해 주실 환경교육 전시관 네트워크의 정병준 대표님께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전시관 네트워크의 대표를 맡고 있는 정병준입니다. 네, 오늘 제가 발표드릴 내용은 환경교육 네트워크의 발전 방향이라고 해서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발표 방향은요, 이 차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네. 한국환경교육 네트워크 킨에 대해서 제가 사실 2004년도에 아까도 이재용 교수님 얘기하셨지만 교보생명교육문화재단이라 해서 저희 단체가 분당환경 시민의 모임이 그때 환경교육 부분 환경 대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게 계기가 되면서 같이 여러 주변에 학계 그리고 NGO 그리고 또 학교 교사분들이 모여서 조직을 좀가 공공 영역에서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이 뭘까 해서 킨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사실 교보재단에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줬던 거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에 창립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배경은 개인이나 개별단체 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실행에 어려움이 있었고 기관단체 개인을 연결하는 국가 수준의 정보 교류를 위한 열린 조직이 필요하다 해서 저희가 준비를 그때 많은 분들이 모여서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때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인과 개인, 개인과 단체, 단체와 단체, 네트워크와 네트워크 사이의 의사소통의 통로를 만들자. 그리고 지속가능한 사회로 바꿔가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라는 목적으로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여러 가지를 하자고 논의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일단 환경해설사, 그게 이제 사회환경 교육 지도사 양성 과정을 활성화하자라는 거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환경교육진흥법 제정을 추진하자. 그게 이제 나중에 그때 재정결위원이
저희랑 같이 대표를 하셨던 재정교 의원님이 발의를 해서 통과가 됐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하지 못했는데 공동보험제는 도입을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하고 싶었는데요. 그리고 홈페이지 구축은 교보재단에서 사실은 지원을 해서 구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환경교육 한마당을 매년 하자고 했는데 현재 17회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교류 사업을 진행하자 했죠. 그래서 다양한 국제교류를 진행을 했던 거로 기억이 납니다. 아마 지금도 반가운 분들이 많이 들어오셨는데 아마 동경에 에서도 지금 들어와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반갑습니다. 여러 가지 국제적으로 많이 들어와 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원정인 박사님 들어와 계시죠? 예, 그래서 반가운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여러 가지 다양한 센터를 설립하자 했는데 그거는 킨이 2005년에 1월 달에 한신대학교에서 준비대회를 했습니다. 이때 기억이 처음에 200명 정도 모일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참가비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420명이 참가비를 사전에 내는 바람에 지방 분들은 숙박을 하시고 수도권은 다 집으로 돌아가서 다음날 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창립대회를 2005년 6월에 수원에서 저희가 하게 됐던 것 같고요. 그 이후에 계속 했는데요. 그때 슬로건이 따로 또같이라는 큰 주제 속에서 모였던 거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교육의 현재 아까 이정 교수님이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다양한 지금 학교환경교육에서는 다양한 그 활동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양한 뭐 시도교육감의 환경재난 비상선언이라든가 그린 스마트 스쿨들 다양하게 굉장히 속도감 있게 하는 거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사회환경 교육의 현재는 과연 어떤가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사실 우리 그때 조사를 해본 결과에면은 대면과 비대면 교육의 교육 효과 정도라든가 뭐 다양하게 진행한 경험이 있냐 그런데 지금 아까 다양한 지역에서 지금은 비대면 교육도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 사회환경 교육이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냐 보면은 마을 단위나 지역 단위 환경 교육을 활성화하자. 그래서 부산이나 시흥 이외에도 많은 지역에서 마을 운동과 같이 연계해서 지금 추진이 되는 거 있는 것 같고요. 특히 분야별 네트워크에서 강살리기라든가 수돗물, 양서 파충류, 기후환경, 뭐 에너지 시민연대, 자원순환 사회연대 등 다양한 그 네트워크들과의 연계를 통해서 사회환경 교육의 새로운 방향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지역 단위가 결국은 학습 공동체를 지향하고 전문화를 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또 평생교육 차원에서 환경교육가 지금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기관에서도 평생교육과 같이 하는 교육들을 지금 하고 있고 복지관이라든가 특히 노인 복지관이라든가 다양한 주체들과 또 도서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관과 파트너십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대학이라든가 지역에 그리고 기업, 종교들 간의 파트너십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통해서 단체의 전문성을 확보하지 못한다면은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일자리의 제도화인데요. 일자리는 지금 우리가 사회환경 지도사 인턴십을 저희도 기관에서 한 친구를 받고 있는데 저희는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제도들이 해서 정규직 전환도 지금 저희가 하기로 했고 앞으로도 이런 제도들이 새로운 올해 시도였는데 앞으로 이게 좀 더 활성화돼서 사회환경 지도사들의 일자리 그리고 특히 청년들의 일자리를 통해서 사회환경 진흥에 젊은 피를 불어넣어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법제정은 지금 뭐 다양하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육기본법이 통과되고 지능법이 또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고, 특히 기초 단위까지 이제는 환경교육을 계획을 수립하는 이런 국면으로 와 있고, 환경교육도시 지정이 작년에 4군데가 됐지만 아마 내년 초에 다시 또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걸 통해서 새로운 기회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실 일자리가 많이 감소했다, 그리고 비대면 교육을 활성화시켜야 된다 해서 저희 기관에서 했던 거를 몇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대면 프로그램을 다 비대면화 일단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 영상은 처음에는 전문기관과 같이 할까 했는데 콘텐츠 개발이 전혀 되지 않아서 그냥 저희 기존 강사들과 직원들이 다 촬영 기법을 그냥 배워서 콘텐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출연을 하고 편집을 하는 방향으로 했는데 지금은 굉장히 성공적으로 했다는 걸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가 유튜브 채널을 지금 3개 운영하고 있는데요. 맹산 생태학습원이 1,100명 정도 만들어졌는데 지금 어쨌든 굉장히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셀프 생태 탐사라고 해서 야외 학습장 바깥에서 이렇게 QR코드를 이용해서 계절별로 할 수 있도록 이런 그 셀프 생태 탐사를 운영하고 있고요. 꼼지락 환경교실이라고 해서 드라이브스루나 워크스루로 교구 꾸러미를 받아가서 집에서 영상이나 아니면은 다양한 설명서라든가 아니면은 뭐 이런 걸 통해서 비대면으로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숲에서를 집에서 들을 수 있도록 영상으로 자연을 담다라는 프로그램으로 숲해설과 놀이를 현재 하고 있고요. 이야기극장은 동국이었는데요. 굉장히 좋은 거였는데 너무 아까워서 유튜브를 통해서 환경동국을 동영상으로 보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 저희가 제일 고민했던 부분들이 체험 참여 후기를 어떻게 채울 건가였는데 비대면 사회가 오면서 1249건이 올라왔습니다. 1년 7개월 동안에 폭발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무슨 선물을 주고 이런 게 아니라 자기가 애들과 했던 것에 대한 자랑하는 공간으로 되면서 이곳이 또 굉장히 홍보 쪽으로 되면서 계속 접수가 일어나고 이거는 포인트는 계속 들어오는 분과 새롭게 들어오는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고민해서 계속 진행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단골과 새로운 손님을 받을 준비를 철저하게 하지 못한다면은 실패할 확률도 굉장히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해줬습니다. 저희 말고도 뭐 다양한 기관에서 이러한 것들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지금 이것을 통해서 저희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가 없어진다 하여도 또 이 비대면 교육에 대한 새로운 지도들은 계속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 그것을 통해서 사회환경 진영이 다시 발전할 수 있는 새로운 시작점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변준 대표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온라인상이지만 시간이 조금 지연되고 있어서 발표 시간 좀 지켜주시면서 나머지 분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환경교육 전문 인력의 역량 강화 일자리 확보 방안을 주제로 서울환경교육 네트워크의 유영초 대표님께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자료 공유 부탁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풀빛문화연대라는 단체 유영초고요. 서울환경교육 네트워크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제가 발표할 내용은 전문인력 역량 강화하고 일자리 확보 방안 2가지입니다. 이제 이 주제는 뭐 누가 해도 어려운 주제인데요. 뭐 제 나름대로 생각하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크게 두 가지 축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전문 인력 역량 강화라고 하는 측면하고 일자리 확보 방안인데, 역량 강화에 있어서는 사실 뭐 우리 그 환경교육 전문 인력들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뭐 또 전문 인력이 전문 인력을 또 인정받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도 먼저 좀 성찰하고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간단하게 뭐 짚고 넘어가기를 할 텐데요. 네. 우리는 사실 뭐 이 산림교육 전문가 또는 또 뭐 환경교육 지도사 해서 이제 환경교육 전문 인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사회에서는 그렇게 전문 인력 또 전문가로서 또 인정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점은 좀 의문이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의 본류에서 벗어나서 대체로 보면 뭐 여가 서비스랄지 체험 학습이랄지 이쪽 예능 강사 이쪽으로 좀 인정받고 있지, 교육의 본류에서는 좀 벗어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 스스로 뭐 사회적으로 인정받든 또 인정하든 안 하든 간에 이제 그 우리 스스로가 교육에 관한 전문가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 좀 성찰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전문가적 정체성이라고 하는 뭐 어떤 그 특정한 영역에 있어서 작업 수행 역량이랄지 배타적 영역을 가지고 그 부분에서 전문 교육을 가지고 있고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고 또 그만큼의 사회적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 이런 고민들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뭐 세 가지 축에서 전문가적 정체성을 보통 이야기합니다. 지식과 문제 해결 능력과 경험이라고 하는 축에서 이 점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 뭐 대체로 뭐 그 전문 인력으로 이렇게 자격을 취득한 경우는 뭐 3개월 미만에서 보통 공부를 하고 취득을 합니다. 그래서 경험이나 문제 해결 능력이라 이런 측면에서 보면 전문가라고 인정받기 좀 어려운 측면들이 있습니다. 드레이퍼스는 이 그 기술 획득의 5단계 모형을 통해서 전문가가 이렇게 숙련돼 가는 과정을 그려놓고 있는데요. 대개의 경우 우리는 이 초급자 수준에서 전문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전문가라고 활동을 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 과정을 좀 더 그 좀 깊이 있게 고민을 해서 우리가 뭐 능숙자, 숙련자, 전문가 이 과정을 좀 장인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그 환경교육자들의 필요 역량, 또 그 역량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가면서 그 역량 강화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 축에서 전문 지식이랄지 문제 해결이랄지 경험의 축에서 세부적인 어떤 그 역량, 필요 역량들을 이렇게 맞춤형으로 개발시켜 줄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의사소통 서비스, 팀워크라고 하는 실제로 어떤 경험들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을 것이고, 또 그다음에 이제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획하고 뭐 전략을 짜고 프로젝트를 만들어 나가는 기술, 그다음에 기본 지식, 이해, 뭐 창의 변형이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지식들, 이런 축에서 이 카테고리를 가지고 필요 역량을 구성해서 전문 역량들 길러 나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보면 역량 강화 방안은 전문 인력의 역량 강화를 일단 제도화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자격이라고 하는 게 지금 민간 자격, 국가 자격이 넘쳐나고 있거든요. 이 분야에서 이제 어떤 환경, 생태, 뭐 산림 이 용어를 쓰는 전문 자격들이, 그러니까 소위 그 민간 자격을 포함해서 150개가 넘습니다. 그래서 자격 공공성을 좀 강화하기 위해서 의무 보수 교육을 좀 집중 강화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런 제도에 따른 지원을 좀 높여줘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상적인 어떤 심화 보수 교육의 체제를 지원해 줄 필요가 있겠고요. 평생 교육의 학습 체제로서의 지원 체계를 갖춰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환경 학습 계좌제나 환경 학습 동아리 같은 어떤 이런 제도들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온라인, 오프라인 이 다원화 형식이 필요할 것이고, 주제별로 필요 지식이라든지 경험을 공유하는 이런 여러 유형의 역량 강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인 전문 역량에 따라서는 맞춤형 역량 강화가 필요하겠죠. 단계와 수준에 따른 맞춤 역량 강화를 지원할 필요가 있겠고, 체계적이고 주기적인 반복,
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간 시장에서의 전문성과 공공 영역의 전문성은 좀 다르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맞춤형으로 이 민간과 공공 영역에서 필요한 전문성들을 좀 키워줄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멘토링이랄지 코칭이랄지 워크숍이랄지 이런 다양한 유형의 보수교육이 좀 운영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역량 강화는 이제 체계적으로 좀 더 다른 부분에서 좀 다룰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음으로 일자리 확보 방안입니다. 근데 일자리 확보 방안 전에 우리가 지금 어느 그 포지션으로 사회적으로 인식되고 있고 또 앞으로 어떤 포지션에서 활동을 해야 되는지 이걸 좀 생각해 보기 위해서 다른 영역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좀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 직업을 보면 사실은 사회환경교육 지도사에 대한 검색은 없습니다. 아예 등록이 돼 있지 않고요. 산림치유 지도사랄지 숲해설사랄지 이런 경우도 뭐 두세 건에 불과합니다. 실제로 유사직업은 굉장히 많습니다. 유사직업은 환경교육 분야에 뭐 환경교육 강사, 교양과목 교사 뭐 이런 게 굉장히 많고요. 생태 분야도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산림 분야도 유아숲제도사 아시다시피 숲해설사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용노동부는 숲해설가가 아니라 숲해설사로 돼 있죠. 어쨌든 이 직업 그 분류 체계로 보면 우리는 교육의 본류에서 벗어나 있고 교육으로 보더라고 하더라도 교육직이라 이 분야를 찾아보더라도 우리가 이 다른 영역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 기타 영역에 속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숲 해설가 같은 경우는 대개의 경우 서비스 종사자 이렇게 이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산림교육이라고 산림교육 전문가라고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에서 또 고용노동부에서 또는 직업으로 인정받는 이 축에서 보면 문화관광 해설사, 숲길 등산지도사 뭐 이런 것들 다 여행 여가 서비스에 이제 속해 있다는 점이죠. 환경교육 강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예능 강사 이쪽에 이제 포함되어 있고요. 숲해설사도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잠깐 그 2021년 그 한국 직업 전망을 좀 살펴보니까 여기에서는 여가 서비스하고 이제 우리가 교육으로 분류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요. 여행 서비스 사무원 또 그다음에 일부 이제 이런 학원 강사 학습 지도사의 전망을 같이 좀 살펴봤습니다. 살펴봤는데 대체로 보면 이 분야는 뭐 다음 10년까지는 거의 뭐 그 상태를 유지할 것이다. 1.0 유지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런 유지되는 직종하고 뭐 증가하는 직종하고 뭐 이렇게 분류를 해놨는데 유지되는 게 이제 우리 자연문화해설사, 보육교사, 여행안내 이 분야이고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약간 다소 증가할 것이다. 그다음에 사회복지사, 상담사, 청소년지도사 이쪽이 매우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그 고용 내지는 뭐 직업 그 전망에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또 대응해 나가야 될지 이런 고민들도 좀 함께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자리 변동 요인의 8가지 범주를 이렇게 이제 여기 고용 연구에서는 이렇게 나눠놓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가장 확실성의 요인 중에 하나가 기후변화와 에너지 부족이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 눈앞에 보여있는 현실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확실성 요인에 따라서 이 분야에 뭐 산업이 육성된달지 전문가가 양성된달지 이런 것들은 분명하게 일자리 변동 요인으로서 일자리 증가 요인으로서 지금 예측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이 분야에서의 이제 어떤 그 일자리 전망이랄지 이런 것들이 좀 취약한 걸까? 이거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이 전문가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전문성이 취약하다는 거죠. 뭐 여가 서비스, 체험학습 이런 정도에 머물러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이 미스매칭이 여기서 일어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학원 강사, 학습지 교사 또는 이 분야가 우리 분야가 따로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뭐 환경교육 분야가 뭐 따로 있지는 않고 교육부에서는 교육의 본류가 아니기 때문에 환경교육이나 생태교육이나 산림교육이나 이 분야는 교육의 영역으로 이제 삼고 있지는 않죠. 그래서 나머지 영역이라고 본다고 하더라도 여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 상태 유지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대체적으로 뭐 그렇습니다. 여가 서비스 종사자도 이제 뭐 유지할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이제 그 변동 요인으로 보면
이 증가연 감소 요인 뭐 이런 것들은 대체로 뭐 우리들이 알고 있는 이런 사회적 변화 요소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시민단체라고 하는 경우도 이 대체적으로 다양성이 증가하고 소비자 권익이 보장되고 기후 변화가 가속되기 때문에 이 분야가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이제 그 환경 교육 분야 이런 분야도 여러 층위에서 좀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현재 이제 환경교육 인력들은 사실 뭐 환경교육 지도사는 한 1000여 명, 그다음에 자연환경 해설사, 뭐 산림교육 전문가 해서 한 2만여 명 뭐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교회 수는 5만 개가 넘습니다. 그다음에 편의점 수도 4만 개가 넘고 5만 개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물론 이제 우리가 여기 뭐 비견할 수 있는 거냐라고 했을 때는 또 다른 차원이겠지만 이런 다른 직종들이랄지 직업이랄지 이런 분야가 이렇게 확산돼 있다면 우리도 아까 그런 확실성의 요인, 기후 변화랄지 뭐 이런 명확한 예측되는 뭐 여건들을 보면 우리가 어떤 전망을 갖고 나가면 좋을지 이런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게 우리가 지금 일자리냐 일이냐라고 일거리냐 일자리냐 이 두 가지 축에서도 고민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는 사실은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일자리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차원으로 어떤 층위로 바뀌어 나갈 건지 이런 고민이 필요하다는 거죠. 지금은 일자리는 그 사이버 세계의 등장과 자리 개념이 상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장소, 자리 이런 지위가 소멸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장소, 새로운 공간, 새로운 지위, 새로운 기회 이런 것들을 고민했을 때 일자리와 일거리 이런 것들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이 업과 직이라고 하는 일자리라는 그 본질적 개념하고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사회 시스템과 일자리 창출의 영역은 기본적으로 제가 볼 때는 세 가지 영역입니다. 공공 부분, 시장 부분, 비영리 부분인데 이 세 가지 영역에서 각각의 이념과 원리와 특성에 따라서 우리의 이제 일자리 영역이 생성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층위에서 고민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부분에서 보면 공공 분야의 경우는 결국은 우리 공무원이나 이제 그 공공기관 일자리가 되겠죠. 사회적 일자리는 이런 사회 취약계층, 장애인, 이 환경 이런 분야에서의 사회적 일자리. 그다음에 민간 분야는 아까 얘기했던 뭐 학원이랄지 이런 교육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관광 해설 서비스 이런 층위에서 어떻게 이제 만들어낼 거냐 이런 고민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리를 하자면 저는 시스템의 측면에서 고민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그 장소랄지 시설의 측면에서 고민이 되고, 그 다음에 인력의 층에서 고민을 각각 해볼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법과 제도를 활용을 해서 어쨌든 이 지금 의무교육이라고 하는 의무적 환경교육을 위한 어떤 기회 요인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공공기관의 공적 교육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을 환경교육 시설이랄지 학교 환경교육 시설, 뭐 공원 녹지 지금 우리 인프라들을 민간이 활용하거나 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뭐 제도적인 환경이 되더라도 우리 그 역량이 그 정도 수준이 되느냐라고 하는 고민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강사 역량이 그 정도의 그 수용 능력이 되느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평생교육 역량을 강화하고 환경교육 단체들의 어떤 지원 체계랄지 이런 것들을 좀 갖췄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끝으로 이제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이 환경교육 가치와 이념을 대중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아까 이재용 교수님도 우리 친구를 잃었다, 교보 교육재단을 잃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아마도 이제 이런 것과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교보에서는 우리 환경교육을 교육이라고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이 사이드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교육의 본류라고 생각하는 이런 교육의 이념, 환경교육의 이념과 가치를 어떻게 설파할 거냐라고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보이스카우트 같은 경우 어떻게 세계적인 조직이 되었는지 이런 고민들도 필요하겠고요. 정리를 하자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교육기본법의 가장 중요한 핵심 이념이 교육기본법의 제2조인가요? 거기에 우리의 이념은 홍익인간을 양성한다고 돼 있어요. 홍익인간은 사실은 우리 그 단군 서사 이래로 가장 중요한 교육의 가치 이념이죠. 그리고 그걸 구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으로서는 화랑도랄지 유산이랄지 이런 자연을 매개로 했던 교육이 가장 우리 역사적 전통에서 훌륭한 교육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우리 지금 환경교육이 갖고 있는 미래적 가치와 그다음에 전통적인 가치 이런 것들을 담아서 교육의 본류로서 교육의 핵심으로서
디폴트 교육으로서 그 가치를 좀 널리 알려나가는 것이 이 일거리를 만들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있어서 기반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사전에 자료 준비도 많이 해주시고 이런 여러 가지 이 영역별 발전 방안들을 저희가 잘 이렇게 논의를 통해서 수렴할 수 있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광역기초센터 체계 구축을 통한 지역 환경교육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충청남도 환경교육센터의 김문옥 사무처장님께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충남 환경교육센터의 김문옥 사무처장입니다. 저는 그 2013년도에 충청남도에서 최초로 지역환경교육센터가 지정이 됐고요. 그 이후에 또 충남 광역환경네트워크의 또 실무 책임자, 그래서 그 광역 네트워크 실무 책임자이자 광역 그 센터의 실무 책임자로서 지금까지 쭉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그 관점에서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오늘의 포럼을 포함해서 매번 이제 다양한 포럼이 됐든 정책 제안을 됐든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새로운 정책들이 마련이 되고 또 사회환경 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또 많은 제도들이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올해만 해도 그 인턴 제도나 그다음에 전문가 아카데미 같이 사회환경 교육 영역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또 일자리를 늘리겠다라는 정책들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그래도 잊지 말아야 될 게 있다면 새로운 정책과 제도들이 시행이 되는 건 좋은데 그 전에 이미 마련되어 있는 법과 제도에 의해서 이미 마련되어 있는 정책이나 이런 제도들이 제대로 잘 되고 있는지를 한번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 차원에서 지역환경교육센터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예, 지역환경교육센터는 그 2008년도에 환경교육진흥법이 제정이 되면서 이제 제도화되었고요. 올해까지 전국에 한 15개 광역센터 그리고 한 40개 정도의 기초환경교육센터가 지정되고 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이제 올해까지 그 전국의 17개 광역지자체는 전부 그리고 기초에는 한 40여 개 정도가 그 환경교육진흥 조례가 마련이 되었는데요. 그 대부분의 조례에서 지역환경교육센터에 대한 지정과 운영과 그런 지원에 관한 좀 그런 그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역센터 같은 경우에는 15개 중에서 9개가 그리고 기초센터 중에서는 40개 중에서 고작 한 10개 정도만이 그 예산을 지원을 받아서 그 센터로서의 역할을 좀 수행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환경교육은 사람과 프로그램과 그리고 장소, 공간, 시설이 함께 어우러져서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환경교육진흥법도 사람에 관한 제도인 사회환경교육 지도사 제도, 그다음에 프로그램에 관한 제도인 우수 프로그램 지정 제도, 그리고 그 시설과 공간에 관한 제도인 환경교육센터를 세 가지를 좀 주된 요소로 하고 있는데요. 현재 사회환경교육 지도사 같은 경우에는 2015년도부터 시행이 되고 있긴 하지만 3급과 2급 올해까지 잘 그 많이 양성이 되고 또 잘 자리가 잡힌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우수 환경교육 프로그램 역시도 그 환경교육에서 그 프로그램의 질적 제고를 하는 데 있어서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마지막 틀인 그 지역환경교육센터는 현재 그 지정이 좀 증가는 하고 있지만 제대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거는 또 어렵다 이렇게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환경교육 진흥법이 내년부터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이 됩니다. 그 법률에 보면은 환경교육센터는 그 환경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개발과 보급이라든가 연구와 지원 그리고 그 기초 환경교육센터를 비롯한 지역의 환경교육 기관 단체들에 대한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명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그 만든 지역환경교육센터 가이드라인에 보면 광역센터 같은 경우에는 연구개발 지원 그리고 기초환경교육센터는 직접 교육을 핵심 기능으로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저희 충남 같은 경우에는 2013년도에 최초로 지역환경교육센터가 지정이 되었고 현재는 1개 광역센터와 10개 기초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에서는 거의 좀 유일하게 기초환경교육센터까지 예산을 많지는 않지만 지원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2017년도부터 저희가 광역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지역환경교육센터 협의회를 구성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광역과 기초센터뿐만 아니라 광역과 기초센터에 해당 행정 그
담당 공무원들 그리고 그 교육청의 담당 장학사와 장학관까지도 포함한 그런 거버넌스 기구인데요. 이런 협의회를 통해서 그 각 영역에서의 그 교육청, 그다음에 사회환경교육 영역, 그리고 행정에서 영역에서의 사업을 서로 협력하고, 그리고 또 정책 제안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또 이를 통해서 한마당 운영이라든가 기초센터 예산 지원 이런 것들이 좀 이루어진 그런 거버넌스 운영을 하고 있고요. 아울러서 기초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역에서 꼭 필요한 환경교육 사업을 좀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시나 군 단위에서 그 활동을 하다 보니까 좀 더 지역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내용들을 좀 환경교육화 시켜서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또 장점들이 있고요. 이를 뒷받침해 주기 위해서 광역센터에서는 그 사업을 컨설팅 해준다든가 경우에 따라서는 좀 지원을 해준다든가 또 좀 그 기초 혼자서 하기 힘든 사업이 있다면 같이 가서 협력해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활동을 좀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가 충남 환경교육 한마당인데요. 올해까지 해서 제9회 대회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충남 환경교육 한마당을 개최를 할 때는 그 개최지는 기초환경교육센터와 해당 지자체가 그 신청을 해서 개최지가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준비 역시도 그 광역센터, 기초센터, 해당 지자체, 그리고 광역지자체, 그리고 교육청이 함께, 즉 지역의 환경교육과 관련된 그 다양한 주체들이 다 모여서 함께 준비하고 진행하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2020년도 같은 경우에는 서산에서 진행을 하면서 서산시 환경교육도시 선언을 이끌어낸 바가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당진에서 당진시 환경교육도시 선언을 이끌어냈습니다. 정리하면 광역과 기초센터가 자리를 잡고 이 광역과 기초센터 연계를 통해서 지역의 환경교육과 관련된 거버넌스와 네트워크가 활성화가 됐고요. 그 활동을 통해서 지역에서 이런 환경교육도시 선언이라든가 새로운 또 조례를 만든다든가, 충남은 이런 활동의 결과로 올해 그 모든 지자체가 그 기초환경교육 조례를 만들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지역에서 환경교육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큰 힘이 된 게 그 센터가 지정이 되고 그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과 그런 것들이 지원된 게 가장 컸었습니다. 지역환경교육센터로 지정을 받으려면 3가지 요소가 필요한데요. 먼저 사람은 환경교육 전문 인력 포함해서 3명이 있어야 되고요. 시설로는 좀 다른 그 산림교육센터라든가 이런 것과 비교해서는 시설은 좀 단순합니다. 사무실과 어느 정도의 강의실만 확보하면 되고요. 또 이제 자격으로는 기존의 환경교육과 관련된 실적이 있는 그런 단체나 기관이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사실 그 다른 것에 비하자면 좀 지정받기가 어렵지는 않은 그런 실정이긴 합니다. 사회환경교육 지도사가 매년 지금 수백 명씩 양성되고 있습니다. 양성 기간만 10군데가 넘고요. 개소당 한 번에서 2번 정도의 양성을 진행하면서 작년까지 한 1000여 명 정도 됐는데요. 올해부터는 거의 한 2배수 정도로 늘어날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환경교육과 관련된 또 환경교육에 대한 전문성들은 꾸준하게 좀 상승하고 있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도 있는데, 반면에 이렇게 늘어나는 사회환경 교육 지도사들을 어떻게 배치하고 활용할 것이냐에 대한 그런 또 문제도 제기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226개의 기초와 그다음에 17개의 광역 지자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1개 지역센터에는 3명의 전문 인력을 고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최근에 이제 탄소 중립이라든가 기후 위기, 뭐 환경 재난 시대를 맞이해서 다양한 사업들을 많이 지금 만들어내고 있고 지원하고 있고요. 또 환경교육 역시도 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환경교육 도시 정책입니다. 지역을 기반으로 해서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겠다라는 그런 정책인데요. 그리고 2021년도부터 국가에서도 제3차 국가환경교육 종합계획이 만들어졌고요. 거기에 발맞춰서 각 지역에서도 지역환경교육계획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최근에 올해 수립된 11개 광역지자체들의 그 3차 종합 그 환경교육 계획을 보면은 거의 모든 계획에 광역과 기초센터를 지정하고 활성화하도록 지원하겠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지역에서 환경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광역과 기초센터가 역할이 좀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인식하고 있는 그런 얘기인데요. 근데 사실 2차 종합계획이었던 5년 전에도 국가나 그다음에 각 지역의 그 환경교육 계획에 이미 그때부터도 그 지역환경교육센터를 활성화하겠다는 내용은 들어가 있고요. 그 이전에 이미 법과 제도로서 지역센터가
지원받을 수 있고 그 활동할 수 있도록 그 제도는 갖춰져 있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제 얘기를 이제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드리자면 기초센터와 광역센터가 서로 간의 시너지 효과를 통해서 지역의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요. 그걸 통해서 또 보다 많은 또 지역 주민들이 이제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다는 사실은 극히 자명합니다. 그리고 지역센터를 또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법과 제도라든가 정책 같은 이런 것들이 이미 진작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거는 과연 이거를 제대로 지원해서 지역의 환경교육을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가, 그런 의지가 있는가만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전국의 모든 지자체에 환경교육센터를 운영하게 된다면 거의 한 240여 개가 넘는 환경교육센터가 운영이 될 겁니다. 그러면 최소한 700명이 넘는 전문 인력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 장소가 마련이 되고요. 그럼 그 예산을 어떻게 할 거냐? 만약에 환경부에서 국가에서 3천만 원을 지원을 한다면 매칭 제도를 통한다면 기초에서나 1억 2천까지도 가능한 그런 예산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1억 2천만 원이면 적어도 1명 이상의 안정된 일자리와 또 여러 명의 강사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220개 지자체에 3천만 원씩 준다고 해도 68억 정도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올해 좀 시행이 되고 있고 또 많은 기관과 단체에서 꽤 많은 호응을 받고 있는 정책 중에 하나가 사회환경교육지도사 인턴 사업입니다. 총 한 34억 정도가 투입이 됐다고 했는데요. 80명 정도의 인턴이 좀 지원을 하게 됐죠. 이 사업이 뭐 잘못됐다거나 뭐 이 사업이 부족하다라고 이렇게 평가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 사업이 만들어진 데에는 정부의 그런 그 사회환경교육 분야의 새로운 일자리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그런 의지가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의지에 조금이라도 지역환경교육센터에 좀 투입을 해주시면 더 많은 일자리와 더 많은 그 전문가들의 활동 기회 그리고 그 더 많은 환경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지역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하고 지원하기 위한 법과 조례 그리고 관련된 정책은 이미 진작에 만들어졌고요. 이제는 의지를 가지고 시행만 하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김문욱 사무처장님 발표 감사드립니다. 긴 시간 발제와 참여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자리가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의 기폭제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자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참석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